김주애는 왜 나오지 못했느냐? 사실 중국이 권력을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심으로는 북한 쟤들 정말 사회주의 망신시킨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하다가 아들 김정일한테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손주한테 주더니 이제 저 42살 된 김정은이라는 애는 지금 13살 난 딸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뭔가 좀 따끈따끈한 뉴스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또 지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7년 만에 방북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구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김정은이 좀 뭔가 관할에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했죠. 푸틴 형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뭐 북러 관계가 자기네들이 있어서 최고의 관계라느니 외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라느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진핑과 베이징 지도부 입장에서는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뭐 속으로 좀 긁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7년 만에 한번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평양의 분위기도 보고 김정은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약화된 느낌의 대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베이징 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죠. 트럼프 돌아간 지 나흘 만에 푸틴도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나눈 얘기, 또 푸틴과 나눈 얘기, 이거를 사실 약간의 연대 관계에 있는 뭐 북중 혈맹이라고도 얘기하니까요. 김정은한테 좀 귀뜸도 해줘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 너 너무 요즘 까부는 것 같은데 세상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입니다. 7월이.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시점 이런 거를 좀 잡아서 방북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초청한 목적은 뭔지? 김정은이 분명히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과 또 트럼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시진핑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4월부터 사실 북중 간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도 만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미 좋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중국, 이거 지지한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 줄 이런 목소리가 절실한데 여기에 김정은이 손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고 김정은이 여러 가지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죠. 이걸 앞두고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위를 좀 얻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로부터의 어떤 뉴클리어 파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듣긴 했지만 이게 뭐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부터 비핵화, 북핵 비핵화 관련한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베이징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목소리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시 경제 지원입니다. 그동안 푸틴에 대해서 무기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병력도 14,000명이나 지원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희생과 리스크를 치르면서 러시아를 지원했는데 러시아 측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정도 지원을 했으면 무기 실어 보내고 돌아오는 열차에다가 러시아산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원유 가득가득 실어 보냈을 것 같은데 한미 정보당국에 그런 게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지? 이런 느낌을 했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역시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은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사실 북한의 대외교역 가운데 뭐 변변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역액의 488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몇 조 원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예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국가데이터처가 중국 해관 통계를 통해 가지고 집계한 거 보면 북한의 대외교역 대부분이 중국이란 얘기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에 기댈 게 없다. 아마 이번에 시진핑이 좀 평양에서 환대도 받고 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 기분도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또 뭐 여러 가지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원유는 지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국도 이란으로부터의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많은 양 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김정은이 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물질적인 것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맥도가 제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시진핑이 언급 안 했다. 이래서 뭐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고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잡아가니까 시진핑도 사실 너 비핵화해, 핵 포기해. 이렇게 김정은한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 김정은을 7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오히려 트럼프와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어떤 우려, 문제 이런 것들을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이번에 가서 경고성으로 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가 자꾸 핵 가지고 이러다가 너도 큰일 날 수 있지만 너가 자꾸 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내 입장이 원활치 않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헤어졌다? 그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고의 현안이자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좀 세상 물정이 어둡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김여정도 정말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5월 중순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과 북한 매체가 뭐라고 담화를 냈습니까? 미중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비핵화 얘기 없었다는 취지로 미국이 얘기도 꺼내지 않고 거론되지도 않은 비핵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날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그 보도를 접하고 중국에다 물어봤을 수 있죠. 뭐 최선희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물어보거나 정말 그런 얘기했어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중국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명성 설명을 했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너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미중 그 강대국 사이에 북한의 핵을 놓고 어떤 아주 긴밀한 소통이 있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면 그 얘기는 시진핑도 김정은한테 다 해주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 정말 강대국한테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아니 2019년 2월에 미국한테 그렇게 핵 문제 가지고 한번 당해봤잖아요. 굴욕, 파국, 뭐 처절하게 정말 조롱을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이 이거 방북이 앞으로의 북중 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일단 북중 혈맹 관계 복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종전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고 이제 그 이후에 11월 중간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해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노벨상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노벨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꼭 어떤 수단을 써서든 받으려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하고 한반도 이 핵 문제 북한 문제도 좀 해결하는 모습을 어쨌든 올해 안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중 관계의 어떤 혈맹 관계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이제 뭉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도 중국의 상무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방북을 같이 했습니다. 수행원으로. 북중 간에 압록강 대교가 있습니다. 12년 전에 중국이 무려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북중 간에 좀 소통, 교류를 본격화하려고 다리를
지었는데 북한이 이거를 12년째 개통을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북중 간에 뭔가 큰 다리가 놓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좀 중국 쪽에 문물이 들어오고 교류가 일어나면 북한 체제, 신의주 일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국경 지역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통해 가지고 왕복 4차선이거든요. 이전보다는 훨씬 커진 다리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군이 진주할 수 있다. 유사시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뭐 1시간에 2,000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통계까지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우려해서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시진핑이 이번에 북한을 설득해서 좀 다시 재개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군사교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마도 군사교류 관련해서는 북한이 북로 관계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볼 때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미 동맹, 한미 군사훈련 이런 거를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사실 이걸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좀 든든한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훈련까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전략적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도 북중 전략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양측이 그동안에 동반자 관계, 포괄적 뭐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전략 관계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보다 강화된 북중 혈맹 전략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분복했을 때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시진핑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주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혼자 왔습니다. 사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상당한 좀 친분이 있거나 뭔가 격식을 넘어서는 어떤 논의라든가 친교를 다지는 뭐 친선관계를 다지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7년 만에 방북에서 펑리위안 여사를 시진핑 주석이 동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이설주 여사가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설주는 과거에 성악 공부를 위해 가지고 가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유학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도 중국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 출신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그 또 반혁명 분자 이런 느낌으로 어렵게 살다가 가수로 또 뛰어난 미모와의 가창력으로 이제 톱스타 반열에 이루면서 미래가 촉망되던 정치 지도자 시진핑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펑리위안 여사하고 이설주가 또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공통의 그게 있습니다. 가수 출신인데다가 이설주가 조금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드러웠는데요. 그러면 김주애는 왜 나오지 못했느냐? 사실 중국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 권력을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심으로는 북한 쟤들 정말 사회주의 망신시킨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하다가 아들 김정일한테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손주한테 주더니 이제 저 42살 된 김정은이라는 애는 지금 지 13살 난 딸한테 권력을 누겨주겠다고?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전용 열차로 가서 열차에서 베이징역에 딱 내리는데 바로 뒤에 김주애를 데리고 내렸잖아요. 최선희 외무상보다 먼저 뒤에 서 있는데 얼마나 그게 중국 당국에서 보기 싫었으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그 사진을 전하는데 김주애가 김정은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 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사진을 냈어요. 물론 1시간 뒤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주애가 포커스에 맞춰질 수 있는 이런 사진을 또 내기는 했죠. 당시에도 김주애를 위해서 중국이 뭐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따라가면은 뭐 그래도 김정은의 딸인데 무슨 어디 고궁을 좀 돌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IT나 첨단 산업단지 이런 거 좀 문물을 보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숙소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이에요. 그냥 방콕시킨 거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기류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김정은이 괜히 양쪽 정상회담하는데 거기가 씬스틸러가 되잖아요. 거기 나타나면 다 그거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럴 건데 그래서 아마 등장을 안 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김주애는 정말 시진핑 김정은 정상회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저는 비공식
자리에 반드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뭐 만찬을 하고 오찬을 하는 이런 자리에 그 수행원들이 이제 소수만 남은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진핑도 사실 궁금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리고 갔을 때 전승절 행사하는데 인사는 못 시키지만 김정은이 초청한 거니까 김정은이 자연스럽게 우리 딸아입니다, 뭐 후계자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진핑과의 상견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 마치 시진핑이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또 김주애를 좀 많이 군식 편하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 이제 후계자로 완전히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양상은 후계자 반열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미 정보 당국의 대북 첩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됐다, 내정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4년 전에 9살이던 딸 주애를 처음 데리고 나올 때는 그냥 딸바보 아빠의 딸 자랑? 뭐 이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13살짜리 아이를 지금 마치 20살 성인이 된 것 같은 이런 성장을 해가지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꾸며서 내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후계 수업을 시키는 게 역력한 핵, 군사, 미사일 이런 현장, 또 간부들을 만나는 현장에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최근에는 뭐 군함을 새로 만들어서 시승을 한다거나 화력 시범을 보이거나 이런 자리에 빠짐없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국가 체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영재로서의 김주애 이런 막 찬양 우상화 이런 곳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 보니까 김주애에 대한 어떤 후계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북한도 과거처럼 뭐 단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획일화된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온 엘리트 분들이라든가 일반 탈북자 분들, 또 대북 정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입수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 내에서 물론 열성적인 사람들 있죠. 전적으로 뭐 거기에 광신도처럼 빠져서 북한이 하나의 거의 사이비 종교 체제를 방불케 하니까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계층에 따라서 또 그 정권의 수혜를 얼마나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엘리트들, 특히 해외 생활을 하는 외교관이라든가 주재원 이런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접하잖아요. 해외 근무 나가면 제일 먼저 한국 매체들 앱을 먼저 깐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 먼저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남한 소식 유튜브로 한국의 정보 뭐 웅달책방 보지 않을까요? 보면서 아 한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지식을 자기들도 나누는 거예요. 제한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키우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겠다. 평양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왜?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류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요.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잖아요. 3년 임기 끝나면.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저는 가기 싫어요. 평양에 가서 자신 있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식의 이기는 부모 없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뭐 엘리트층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반감들 그리고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키워온 어떤 남한 사회의 동경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4대 세습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백두혈통이니 이런 낡은 얘기들 우상화 과거에 올드 세대들한테나 통했지 우리 지금 젊은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젊은 청년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뇌가 됐다 그래도 바보입니까?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판단이 딱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 북한 체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화 선전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